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연속 시리즈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그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법, 그리고 이제 또 공정거래법,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융그룹 감독법이라고 하는 세 법을 다루는데, 이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또 동일한 내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 공정경제 3법 이것을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상법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정거래법은 오늘 다 마치지 못하고 다음 주에까지 계속하고, 그 다음 주에도 시간을 좀 내 가지고 금융그룹 감독법 이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정거래법이라고 또 독점규제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법률 명칭이 뭐냐면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독점규제법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또 이걸 공정거래법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공정거래법, 이 법이 사실은 법과대학이나 또는 로스쿨에서는 이 한 학기 강의짜리입니다. 강의짜리고, 그래서 실제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뤄야 될 내용도 많고, 그런데 제가 이제 개정안 내용,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데, 이 개정안이 굉장히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은 14개장, 장이 14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1개조, 조문수가 71개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장이 하나 늘어가지고 15개장, 그리고 조문수가 무려 130개 조문에 이릅니다. 그만큼 사실 뭐 2배 가까이 분량이 늘어난 개정안이죠. 그래서 실제로 다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죠. 근데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실제로 이게 이렇게 71개 조항이 130개 조항으로 늘었다는 말은 짐작하시겠지만, 정부가 이 개정안을 낼 때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조항을 많이 넣겠습니까?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들을 많이 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조항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조항들을 넣어놨습니다. 얼마나 기업하기가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지금 재계 쪽에서 이 공정거래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과연 입법을 막을 수 있을지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간에 이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동지님들께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접해보거나 또 책을 사서 보거나 하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참 정말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은지, 기업하기가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의 세계에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너무 심각한 독소조항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음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정거래법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곳곳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공정거래법 이 규제 조항을 피해 가지고 기업 활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텐데,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거는 이 현재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고,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이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였습니다. 한 달 전쯤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정거래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이 입법 예고 기간을 15일 줬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11일 주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5일의 입법 예고 기간이 주어졌고, 그런데 좀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수천 개의 의견이 달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공정거래법에 대한 의견은 88건밖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률안 개정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또는 심지어 재계에서조차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88개의 의견은 대부분 다 반대 의견이었지만은, 근데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전폭적으로 개정을 하는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반대 의견이 88개밖에 안 된다. 의견 제출이 안 된다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간에 이 제출된 의견 수와 관계없이 이 법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이런 경우가 있죠. 기업과 기업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업과 기업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가 예컨대 경쟁 제한적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그걸 전부 일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전부 처벌을 하도록 새로 도입됐습니다. 정보 교환 행위를 공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실 기업끼리는 관련 회사의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또 그게 이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것도 경쟁 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을 공정법 거래법에 따라서 다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 조항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내용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하여튼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제도 가운데 이 제도를 또 폐지시키면 폐지시키고, 또 없던 제도를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 한 3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나, 이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건 이제 2장부터 이제 5장까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는 일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거. 이게 나중에 우리 형벌제도와 관계 있는데, 시장 지배를 남용하는 행위. 근데 이 시장 지배적 지위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주식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지금 상법에서 주식 이런 거 다뤘죠? 이건 아니고, 이 시장 지배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시장 점유율입니다. 판매 시장, 주로 판매 시장이죠.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 지배적 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정 그래프 부분, 현행 규정에 보면, 근데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경우, 기업 혼자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경우에 시장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세 개 기업이 합쳐가지고, 세 개 기업의 점유율을 합쳤을 때 75%를 넘으면 그것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는 기업이 그 지위를 남용했을 때 공정 그래프에서 규제 대상입니다. 근데 시장 지배적 지위가 남용하는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혼자서 독점하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 시장 점유율이 90%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겠죠. 다른 기업이 그 시장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그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규제 대상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업 결합입니다. 기업 결합. 근데 기업 결합 행위가 왜 이게 뭐 합병도 하고 다 하는데, 계열사도 두고 하는데, 왜 이게 공정거래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가? 이건 이런 겁니다. 동일한 시장 내에서.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맥주 시장이 있다. 근데 A라는 맥주 시장이 있는데, A라는 맥주 시장과 B라는 맥주 회사가 있는데 서로 같은 맥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맥주 회사가 B라는 맥주 회사를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B라는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맥주 시장에서 그 A라는 기업의 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사실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서 그 기업을 사실은 지배하는 상태. 그래서 보통 동종업종의 경우에 나타납니다. 동종업종. 맥주 시장이면 맥주 시장. 또는 뭐 TV 시장이면 TV 시장. 이렇게 같은 시장에서 그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그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시장을 거의 독점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기업 결합이라고 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위가 이제 부당 공동행위인데요. 이 부당 공동행위는 뭐냐면 두 기업이 짜고 담합을 하는 겁니다. 담합을. 두 기업이 담합을 해서 자, 우리 이번엔 가격 좀 올리자. 또는 이번엔 또 가격 좀 내리자. 이번에는 물량을 많이 공급을 하자. 또 물량 공급을 줄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격이나 그 공급 물량 같은 것을 기업이 서로 담합을 해서 조절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부당 공동행위라고 합니다. 이것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하는 건데, 이 불공정 거래행위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지금 실제 사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A라는 기업에 상조업체가 있어요. 상조업체가 있는데, 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A라는 업체가 그 계열사가 상조업체예요. 근데 고객에게 차별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 A라는 회사의 계열 회사인 그 상조업체로부터 그 물품을, 그 장례식과 관련된 물품이 있죠. 이걸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저가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다른 상조회사의 물품을 구입하는 그 고객에게는 굉장히 그 장례식장 이용 비용을 높이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차별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이 불공정 거래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범죄.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네 가지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행위 유형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안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전부 대상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도 아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근데 불공정 거래 행위 같은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중첩적으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재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 그리고 민사적 제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불공정 거래 행위,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행정적 제재도 가해지고,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제재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근데 시정 권고, 공정거래에 의해서 이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권고. 그 다음에 시정 조치를 제합니다. 어떤 행위를 중단시킨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시정 권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그런데 실제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벌금이 부과되는 액수보다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된다. 근데 여러분들 벌금하고 과징금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벌금은 뭐냐? 그건 형벌입니다.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제재죠.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형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징금도 부과하고 형벌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중제재가 부과 가능한 거죠. 근데 어떤 간에, 자, 동일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근데 시정 권고, 시정 조치, 과징금의 부과, 이것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그 예외 없이 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입니다. 이걸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사적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거, 또 나오겠지만 금지 청구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면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고, 형법적, 형사적 제재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민사적 제재를 받게 되고, 그 삼중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 헌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헌법 13조 1항에 이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제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즉 할 수 있다는 거죠. 헌법적으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하나의 행위를 냈는데 행정적 제재 따로, 그리고 형사적 제재 따로, 또 민사적 제재 따로 온갖 일인 제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업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이 형사적 제재입니다. 행정 제재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1차적으로 취해지는 제재 수단이긴 하지만 그 강력한 제재 수단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지금 대법원 때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죠. 그걸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벌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최후의 수단.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부과되어야 되는 제재가 형벌입니다. 근데 막 남발하고 있죠, 지금. 형벌. 대선기소 죄징이 없는데도 30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그 형벌을 남발하는 현상이 공정거래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공정거래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그 유형을 사실 공정거래법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공정거래법에서 이 4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는 어떠냐 하는 걸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시장 지배주의 남용, 그 다음에 기업 결합, 그리고 이제 그 부당 공동행위, 그리고 불공정 거래행위 있죠. 그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독일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형벌을 전혀 부과하지 않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형벌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요. 이게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지 뭐 기업 결합이든지 그 다음에 부당 공동행위든지 불공정 거래행위든지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럼 뭘 하느냐? 행정 제재를 가는 겁니다.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이런 것 행정적 조치를 가하고 또 민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거죠.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4가지 행위에 대해서 전부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도 부과하지 않는데, 이유는 이 4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는 4가지 전체에 대해서 형벌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우리 유의해야 될 것, 영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부당 공동행위, 그 4가지 가운데 부당 공동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이 좀 다른데, 미국과 일본은 2가지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합니다. 부당 공동행위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이 2가지 행위 유형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고 다른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이 기업에서 얼마나 억압적인지, 기업가를 얼마나 적대시하고 있고 기업 활동을 얼마나 제약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 정말 한편으로 존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악조건, 다른 나라에서 처벌 아예 하지 않거나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데 우리는 이 4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해서 전부 처벌하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기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공정거래법 이 자체를 나중에 전면적으로 개정해가지고 그 규제, 과잉 규제에 해당하는 것들 전부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제1야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전속고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속고발제. 현행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제가 있습니다. 전속고발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경제문제, 기업의 경제활동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회계, 세무 이런 걸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반 검찰 또는 경찰의 실제로 이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합니다. 검찰 수사를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전문가를 파견받아서 수사에 수사진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나 경찰은 실제로 경제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하냐? 그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위법한 행위다, 아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조사해보니까 이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 또는 이건 위반 행위이긴 하지만 행정적 제재로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그 사건이다, 또는 이건 위법성의 정도가 심각해가지고 이건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그 전문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 그런 상태로 종결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서 이 위법성이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바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래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소고발 많이 얘기하죠. 근데 고발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신고해가지고 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게 고발입니다. 이거 제3자가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고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 그래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이다. 그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서 고발할 수 있는 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기관이죠. 제3자죠.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고발을 해야만 뭐냐면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원래 공소 제기할 수 있죠, 검찰이.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해야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수사를 하고,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와 같이 전속 고발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단서일 뿐입니다, 수사에.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은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있으면 그걸 고소고발에 기초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이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수사의 단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속 고발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단서는 수사의 단서일 뿐만 아니고 이건 뭐냐, 공소 제기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공정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규정, 이게 전속 고발권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전속 고발권이 현행법상에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전속 고발권 제도를 인정을 해서 공정위가 고발하고 그러면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 제기를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바로 뭐냐, 이 전속 고발권 제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걸 폐지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당원분들께서도 고발 당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고발 당하면 이제 불려가 수사받고 다 해야 되죠. 사실 고발 자체가 있으면 수사가 개시되니까 수사, 재판 이런 게 진행되니까 굉장히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전속 고발권이 폐지된다는 말은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겠죠. 그러면 기업은 이제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이제 조사를 다 받아야 돼요. 또 재판도 받아야 돼요. 굉장히 많은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이런 업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업무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을 완전히 고발에, 일반인들이 행하는 고발에 완전히 시달리게끔 만들도록 기업을 그렇게 몰아넣는 제도가 바로 이 전속고발권 폐지입니다. 폐지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나 독일 같은 데는 뭡니까? 공정거래법위원회에서 아예 형사처벌을 아예 안 한다 그랬죠. 미국과 일본도 뭐 2개의 유형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린 4개의 유형에 대해서 다 형사처벌을 하면서 이제 고발권까지 일반인들이 다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 고발에 시달려 가지고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근데 내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학자들 가운데 사실은 이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분야를 보통 경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별적 법 이름을 얘기할 때는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기재법 이렇게 하는데 그 영역을 커버하는 법을 경제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법 분야는 특히 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좌파 성향의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제정된 공정거래법에도 좌파적 색채를 띠는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상법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는 대기업, 재벌 해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해체시키고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상법에도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데, 공정거래법은 무더기로 들어있습니다. 무더기로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좌파 성향이 강한 법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좌파 성향의 학자들 가운데도 그래도 그나마 잠깐 우리 우파 성향을 가진 학자들도 있는데, 하여튼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온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려면 일단 공정거래법에서 처벌하는 범죄 행위를 대폭 축소해야 된다. 공정거래법이 처벌하는 행위를 대폭 축소해야, 처벌하는 행위를 축소하고, 그리고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기업이 못 버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전속 고발권의 폐지는 적어도 하여튼 공정거래법에서 그 형벌조항을 대폭 축소시키고 그 바탕 위에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시키자, 그런 주장을 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어떻게 되냐? 전속 고발권 폐지시켰죠. 폐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벌하는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있죠. 행위가 있는데 그 4가지 행위는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다가 새로 또 규제한 행위를 또 추가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정보교환 행위입니다. 정보교환 행위까지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넣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이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금지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속 고발권까지 폐지를 시킨 거죠. 자, 그럼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민노총을 비롯해서 아마 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아마 굉장히, 특히 이제 대기업,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 있죠? 글로벌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고발을 할 겁니다. 집요하게. 물론 또 그들도 반대급부를 또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고발에 시달리다 보면 뭐 타협을 하기 위해서 뭐 뒷돈을 좀 찔러준다든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 잘못된 관행이 사실 좌파들의 간을 키워놨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이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부분에서 어떤 간에 기업은, 그 좌파 세력들은 표적이 되는 기업을 설정합니다. 표적이 되는 기업을 설정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온갖 자료를 다 모아서 고발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이게 위법성이 심각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하죠. 근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좌파단체가 고발하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인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의 버티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대표님도 많은 좌파들로부터 고발 당하셔가지고, 그렇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제 무수하게 고발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경제 경영 전략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세우죠. 그런 거 할 틈이 없습니다. 고발 사건 처리한다고 바쁜 거죠. 물론 이제 법무팀이 있지만은, 근데 신경 쓰이는 거죠. 고발 들어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기업이 엄청난 수의 고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국가 행보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막 수사를 하고, 재판하고, 공소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벌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있고,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이 또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2010년대에 쭉 들어와서부터는, 이 기업인들에게 과거에는 벌금을,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은 자유형, 징역형이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건 뇌물죄 이런 거와 관계없습니다. 경영활동입니다. 경영활동을 하다가 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뇌물죄는 형법조항에서 어디서 처벌받는 거니까 그 관계없고, 하여튼 경영활동을 하다가 하여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행위를 하면 하여튼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과거에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발 안 나가려고 굉장히 아주 소극적이, 또 방어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막는 겁니다. 좌파들이 그걸 막는 겁니다. 고발을 통해가지고. 또 하나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건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공정거래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부분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부당하게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부당하게 뭘 하면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그래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당하게라는 말은 사실은 법학을 평생 공부해온 저도 사실은 부당하게, 어떤 것이 부당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면 제대로 정의를 잘 못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막연한 개념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법학에서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공정거래법에 있는 그 행위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들은 사실 범죄 구성 요건입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부당하게라고 하는 굉장히 애매한 그 불확정 개념을 사용해서 구성 요건을 굉장히 막연하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이거 다른 쪽으로 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범죄 행위 맞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좀 방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아 이건 안 돼.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할 때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구성요건이 굉장히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우리 뭐 고무술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기면 코걸이 이런 형식으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가지고 뭐냐면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유권 자체가 너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성유권 자체가 너무 막연하고 애매하고 그래서 실제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서도 이걸 사실은 자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형벌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정말 이 공정거래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뭐냐면 공정거래법 목적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보해 가지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쟁 질서를 확보해 가지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한다는 거, 조성한다는 것인데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기업 활동을 죽이는 겁니다. 기업 활동을 죽이는 겁니다. 기업 활동 완전히 속박하고 기업 활동을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하고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정말 공정거래법의 가장 큰 문제점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전속 고발권 제도를 폐지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또 많이 진행되는데 사인의 금지 청구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의 금지 청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만약에 이제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의해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사후적으로 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행위의 중지,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법에. 근데 이런 거죠. 근데 뭐 공장에서 막 폐수가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농지로 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손해배상 청구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폐수 배출하는 가만 놔뒀다가 그 다음에 피해 입은 산정해가지고 그 공장을 상대로 이 정도 피해 입었으니까 배상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공장에게 폐수 배출 금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거죠. 공장에게 폐수 배출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더 피해 구제를 하는데 효율적이죠. 그게 금지 청구 제도입니다. 이게 또 유지 청구 제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손해배상만으로는 좀 피해 구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도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중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해야 된다. 라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외국에도 있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에는
이 그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독소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원래는 뭐냐면 사인의 금지 청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으로는 피해 구제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때 예외적으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에 들어있는 금지 청구제는 그거 관계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금지 청구하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되죠. 근데 우려가 있을 경우 이건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죠. 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걸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시정조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정조치인데 시정조치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인의 금지 청구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일반인 아무나 다 금지 청구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금지 청구 소송 제기되면 법원에서 심리해가지고 법원에 판결 낼 때까지 일단 가처분비슷하게 일단 중지해라 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기업활동 제대로 되겠습니까? 개인이 특히 이제 좌파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개인들이 하여튼 피해자를 앞세워가지고 금지청구 계속하는 겁니다. 금지청구를. 그러면 기업활동이 사실 마비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게 왜 문제가 있냐. 자, 손해배상 청구로서는 충분히 피해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손해배상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관계없이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언제든지 금지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 활동이 완전히 뭐냐면 이 개인의 그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서 기업 활동이 완전히 좌우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금지청구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뒷거래 해가지고 금지청구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하고 기업 활동이 이렇게 정말 완전히 궁지에 몰리는 거죠. 기업 활동하는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건 뭐냐면 이 금지 청구라는 게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으로 배상을 하면 되죠. 금전으로 배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으로서는 어떤간에 나중에 금전으로 배상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지 청구는 뭐냐면 바로 경제활동 자체를 중지시켜버리는 겁니다. 경제활동 자체를. 그럼 기업활동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기업활동을. 바로 이걸 도입해놨습니다.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일반 개인이 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 기업활동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제가 복잡한 내용이라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금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지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행위들을 금지 청구가 있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은 근데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일단 중지해라. 판결 나올 때까지 중지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업활동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은 기업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금지 청구제 같은 것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바로 도입한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바로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제 활동이 그만큼 심각하게 침해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자료제출 업무제가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너무 좀 지난 것 같아서 이거 설명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제하고, 그리고 그 금융그룹 감독법 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강의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4까지 가게 되는데 너무 좀 지루하시고 또 힘드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다음 주 강의 통해서 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안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그리고 자료를 제가 지금 올려놓고 있지 않은데요. 이 자료는 다음 주 강의하고 마치고 나서 자료를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 공정경제 3법을 다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리가 되는 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재미있는 강의도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들 경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